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하나의 뉴스를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는 뉴스콕 시간이죠. 특별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널리즘입니다. 뉴스를 믿지 못하는 시대. 이 시사인에서는 꾸준히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간 10주년이었던 2017년부터 매년 탐사보도에 특화된 해외 언론을 취재해서 기획기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시사인 편집국은 비영리 저널리즘에 주목했습니다. 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이 사회적 공기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비영리 언론사들. 한국에서는 아직 그 걸음마 단계이지만 미국에서는요 언론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미국 비영리 매체 취재기를 4주에 걸쳐서 뉴스의 미래 비영리 저널리즘이라는 타이틀로 독자들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12월 3일에는 탐사보도와 비영리 저널리즘 컨퍼런스를 통해서 비영리 저널리즘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언론인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기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좀 어색한가 봅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라. 네. 그 비영리 언론사들을 찾아서 지구 반대편까지 다녀온 두 기자를 모셨습니다. 김영화 기자 그리고 나경희 기자 오셨는데 한 분씩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영화 기자입니다. 네. 와. 아주 하기예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나경희 기자입니다. 네. 일명 동굴 기자라고요. 비염이 오늘도 심하네요. 네. 늘 제 옆에서 반쪽처럼 앉아있는 김현희 기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쭉 제가 긴 서론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드렸는데요. 2017년 이제 탐사보도와 민주주의 그리고 2018년은 아시아 저널리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선보였고요. 네. 올해 2019년에는 비영리 저널리즘 시리즈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올해 이 비영리 언론사에 주목하게 됐는지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저에게 선택지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분 오시나요? 네. 중요할 때 꼭 그분이 등장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원흉이 됐던. 원흉이 됐던 책인데요. 이게 아마존에서 주문한 책인데 네. 이게 이제 호주의 모나시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빌 번바워라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네. 제목을 번역을 하면 미국 비영리 탐사보도 저널리즘의 성장이라는 책인데요. 네. 저기 보세요. 무슨 고3 수험생도 아닌데. 김영화 기자의 네, 책입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열공을 해서. 네. 포스트잇을 그냥 색깔별로 네. 꽂아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네. 공부했네요. 그 네. 원서인데 네. 저렇게. 무려 페이지가 그러니까 저거 200페이지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근데 보통은 저런 책은 이제 앞에만 이렇게 손때가 타잖아요. 근데 네. 포스트잇이 굉장히 고르게 붙어 있어요. 우리는 저런 거를 그냥 라면 받침으로만 이제 곧 라면 받침이 될 예정입니다. 열심히 예, 뭐라도 쓸모가 있어야죠. 그래요. 어쨌건 저 책을 읽고 이제 근데 꼭 항상 이렇게 책을 건네는 방식으로 그분께서 네. 네. 차라리 예, 안경이 높으시군요. 저도 입사하자마자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또 예, 대박이었죠. 그때도 원흉이 됐던 책이 있었어요. 다시는 읽고 싶지 않은 책.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시고 저희한테는 이 책을 읽고 와라. 그러고서는 발제를 해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그 결론에 도달하도록. 혹시 그 책도 이미 원서였나요? 짜여진. 아니, 그 책은 해외 책이기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못 읽고 안 읽으려고 백신들한테 대신 요약만 해갖고 알아 이런 거 아닌가 그 유명한 생각이 드네요. 네. 바바란 에런라이크의 노동의 배신이라는 책이었는데 예. 그래서 결국은 답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로 몰고 가지고 너네가 사실 너네가 낸 기획 아니냐 이렇게. 답정남 고모 씨. 네. 하여간 이제 답정남 고모 씨의 또 그 던져진 책을 계기로 해서 읽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이후로 사실 비영리 저널리즘 미국에서 굉장히 성장을 한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읽고 나서 저희가 더 특별히 주목한 건 탐사보도. 왜냐하면은 이제 비영리 저널리즘은 자본의 경향이나 간섭이 아무래도 좀 적다 그렇죠. 보니까 탐사보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받쳐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비영리 저널리즘 중에서도 탐사보도를 주로 한 언론사를 찾아가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각각 언론사 4개씩 저는 동부를 다녀왔고요. 김영 기자는 서부. 기계적으로 나눠서 완전히 다 서버했거든요. 세상에 그것도 2기자를 시켜가지고 동부와 서부를 완전히 샅샅이 읽게 근데 했군요. 그러니까 네. 나경희 기자랑 김용하 기자는 그래도 반반씩 맡았잖아요. 네. 사진 기자로 신선영 기자가 갔는데 이 모든 코스를 다 커버하신 분이 바로 신선영 기자. 오늘 사무실 저녁을 다 도셨어요. 진짜. 사무실 왔는데 그분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지. 당분간주가 안 보일 것 같은. 거의 한 달을 예, 거의 취재에 그러니까요. 나와 있어서 이제는 뭐 영어가 아주 술술 나와서 한국 생활이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우리는 이제 뭐 사실 이 비영리 그 언론사라는 개념도 사실 좀 낯설고요. 그리고 또 탐사보도 자체도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많지는 않은데 미국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소개한 것처럼 언론의 한 축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2기자의 취재기가 지금 또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이 비영리 언론사를 찾아서 이제 미국을 쭉 누비고 다녔는데 그럼 이제 어느 지역, 아까 동부와 서부라고 했는데 네. 먼저 어떤 분이 그 지역 소개를 좀 해주셨어요. 네. 아, 제가 먼저 출발을 했고요. 네. 네, 저는 동부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한 언론사 2곳하고 네. 이제 수도인 워싱턴 DC를 기반으로 한 언론사 2곳을 다녀왔는데요. 네. 지역 중심은 위스콘신이라는 이제 캐나다 아래쪽에 좀 추운 동네에 있어요. 있는 네, 미국 네. 제일 북쪽에 있는 네, 북부 쪽에 있는 네, 주죠. 굉장히 춥더라고요. 네. 네. 그곳에 있는 위스콘신 와치라는 이름부터 지역 언론사잖아요. 네, 위스콘신 와치를 다녀왔고 이제 정반대 중부에 있는 굉장히 좀 따뜻한 곳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텍사스 트리뷴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워싱턴 DC는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좀 어색한데, 청렴센터라고 네. 하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온차가 많이 나는 데를 돌아다니니까 비염이 더 심해졌죠. 네. 알아주셔서. 공공청렴센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줄여서 영어로 CPI라고 부르는 곳이고, 음. 이제 또 한 곳은 대학 안에 있는 곳인데, 이곳도 번역을 하면 탐사보도 워크숍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곳은 IRW라고 해서 이렇게 꼭 4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 지금 소개하신 곳만 해도 굉장히 특징이 이렇게 잡히는 것 같아요. 한 곳은 이제 위스콘을 중심으로 한 위스콘 워치는 지역 기반한 네. 신문이고, 텍사스 트리뷴 같은 경우도 이제 텍사스 중심으로 네, 지역 맞습니다. 언론사라면 근데 그 텍사스가 인구가 거의 네. 한반도 네. 반 정도 되는 그 네, 정도라면서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텍사스는 특히 미국 본토에서 가장 큰 넓이를 가지고 있는 네. 주라서요. 굉장히 지금도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주예요. 그래서 그 주 하나로만 보면은 경제력이 그냥 일반 국가의 10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보다는 더 잘 사는 사실은 그런 수준인 그러니까 거죠. 미국이 한 개 주지만 네. 어떤 국가에 버금가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역 언론사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작은 그렇죠. 규모가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곳은 또 아주 인상적이네요. 대학 내에 있으면서 네. 언론사 이름도 좀 굉장히 독특하고요. 네. 그런 특징이 있는 데를 다녀왔고 서부는 어떻습니까? 저도 서부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 내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랑 그 로스앤젤레스 2군데를 다녀왔는데 따뜻한 데만 가셨네요. 날씨가 굉장히 네, 따뜻했어요. 쾌적하고. 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런 지역보다 더 작은 로컬 단위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샌프란시스코 퍼블릭 프레스라는 비영리 언론사를 다녀왔고요. 앞서서 나경희 기자가 얘기해줬던 언론사들은 주 단위인데 여기는 샌프란시스코랑 도시 기반인 거죠. 네네. 그리고
그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언론사가 탐사보도센터라는 이제 CIR이라는 조직이 네.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를 기반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40년 전이면은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네네. 한창 그 탐사보도가 되게 부흥하는 시기에 만들어진 그 언론사인데 지금까지도 아직 굉장히 뭔가 디지털 혁신이나 이런 걸 잘 하고 있는 언론사로서 네, 탐사보도 센터 리빌을 갔다 왔고요. 그리고 그런 단순히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언론사들의 기자들을 다 모아서 탐사보도를 지원하고 이렇게 협업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따로 조직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르네상스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교수 한 명이 이제 주도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그런 좀 워크샵? 그야말로 네. 탐사보도에 꽃을 피워보겠다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진짜. 굉장히 네. 다양한 그런 조직들이 많았어요. 예. 그리고 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INN이라고 이제 비영리 언론 협회로 번역이 되는데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언론사들이 지금 회원사로 있는 그런 대표하고 있는 그런 언론 기관을 다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영리 언론사가 단순하게 개개의 어떤 언론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협회도 구성되어 있고 네, 네. 지원도 해주고 협업도 하고 네, 네. 아주 굉장히 활동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비영리 언론사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게 근래 이제 우리가 알게 됐는데 네, 어떤 네. 배경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건가요? 저도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비영리 언론사가 어떤 건지도 잘 네, 몰랐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생소해요. 보통은 비영리하면 그냥 단체, 시민사회 단체, 비영리 단체만 만들 줄 알았지. 오죽하면 원서를 읽었겠어요. 언론사도 비영리 언론사가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에서 예를 들면 어떤 언론사들이 있을까요? 비영리 언론사로 대표적인 게 뭐 뉴스타파 네. 이런 데가 후원금으로 전액 그쵸. 후원금으로 그쵸. 운영되는. 그리고 그 단비 뉴스 나 그리고 네네. 옥천신문 이런 데가 이제 그 비영리 언론사로 거론이 되긴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정말 그 시장이 엄청 넓더라고요. 비영리 언론사들을 위한 시장이.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미국 전역에 현재 250여 개의 비영리 언론사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익히 아마 많이 아실 텐데 프로퍼블리카라든지 맞아요. 마더존스 같은 이런 대형 언론사들은 뭐 플리처 상을 받거나 또는 뭐 후보에 매번 오르기도 하고 그 정도로 지금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비영리 언론사가 미국에서 왜 이렇게 활발해졌느냐. 네. 저도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미국은 사실 지역 뉴스가 굉장히 이렇게 땅이 넓다 보니까 지역마다 뉴스들이 언론사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인터넷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광고 수익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언론사들이 엄청 문을 닫기 시작하는 시기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지역에 있는 탐사보도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해고가 됐고 그리고 지역 언론사들도 많이 폐간이 되면서 민주주의에 굉장히 막 심각한 위기다 그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 곳을 좀 대체하는 대안 저널리즘으로서 비영리 언론사가 이제 부흥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비영리 언론사가 언론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형의 변화, 인터넷이 이제 활발하게 되면서 광고 수익이 줄고 대량 해고가 있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자구책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그쵸. 비영리 언론사였군요. 그렇게 해고된 기자들이 이제 비영리 언론사라는 맨 땅에 헤딩을 하는 식으로 뭔가 촉박한 땅을 일구고 그렇게 해서 뭔가 되게 큰 프로젝트를 성공하면서 그 분야가 되게 각광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재단의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또 워낙 미국이라는 또 특성이 있지. 아까 한 개 주가 어느 나라의 국가에 버금가는 것처럼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또 스폰서도 있었을 거고 또 이 탐사보도에 대한 어떤 역사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후원이나 협찬도 많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토대가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이 김영하 기자가 그 INN이라는 그 비영리 언론사 언론협회를 아까 이제 다녀왔다고 했는데 그 매체가 소속돼 있는 만큼 그 굉장히 그 단체도 영향력도 있고 큰 단체일 것 같아요. 일단 그 협회부터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네. 그 일단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은 비영리 언론협회고 영어로는 Institute
논프로핏 뉴스라고 이제 불리는데 네. 그 줄여서는 INN이라고 네.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뭐 프로퍼블리카라든지 뭐 위스콘신 와치, 텍사스 트리뷴 그리고 리빌 모든 이 매체들이 지금 그 이 INN의 회원사예요. 네, 네. 근데 사실 그런 언론인들의 협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ICIJ라고 해서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 협회라든지 또는 GIJN이라고 해서 글로벌 탐사 저널리즘 네트워크라고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네. 그런 네트워크들이 많은데 그런 네트워크랑 이 INN이 다른 거는 그 미리 말씀드렸던 이 두 협회 같은 경우는 좀 이 저널리즘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취재를 할 것이고 어떤 아이템으로 할 것이냐 이런 탐사보도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네. 이 INN 자체는 이런 탐사보도를 어떻게 우리가 재원을 마련을 할 것이고 고민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단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영리 언론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네,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네, 단체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물적 기반이 없으면 사실 아무리 좋은 취지와 뜻을 갖고 있어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비영리 언론 재단을 그러니까 협회를 통해서 그 비영리 언론사를 이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겠군요. 네, 네. 대표를 만났는데요. 그 네. INN의 대표가 수 크로스 대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번에 저널리즘 컨퍼런스에도 오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또 이런 분들을 또 섭외를 하셨을까요? 네. 그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그 이분이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2008년 이후에 네. 그 저널리즘의 위기가 찾아온 게 사실은 2008년에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그 대량으로 이제 언론인들이 해고가 되고 또 탐사보도가 위축하면서 저널리즘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네. 이 위기의 본질이 광고 수익 모델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지만이 이제 비영리 언론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네. 있다라는 어떤 취지가 있기 때문에 INN의 목적은 이런 탐사 보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는 걸 돕고 그리고 그런 펀딩 같은 거를 이제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수크로스 대표가 저도 기사 보고 알았는데 그 AP통신의 부사장까지 했던 분이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사실 메이저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계시던 분이 비영리 언론사에 와가지고 그 협회의 대표를 맡는 것도 저는 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잖아요. 네. 되게 오랜 시간 기자로 활동을 하셨어요. 알래스카, 오하이오주, 그리고 뉴욕에서도 기자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후에 그 AP 뉴욕 지국에서 부사장을 지냈는데 이후에는 이제 2015년부터 그 INN의 대표를 맡으셨어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과 함께 비영리 언론사들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진짜 1인 미디어들, 그러니까 1인 비영리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조언이라든지 가이드 같은 걸 해주는 좀 지원군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네. INN의 역할 그리고 수 크로스 씨가 말하는 것들이 다른 활동이 있다면 좀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되게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사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INN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뉴스 매치라는 행사가 네.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사실 재단 후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비영리 언론사의 재원 마련에 있어서. 근데 이제 개인 후원자들을 늘리기 위한 아이디어로 처음 시작이 된 건데, 만약에 제가 이 시사인이라는 비영리 언론사에 네. 그러니까 뭐 A 언론사 또는 어떤 언론사에 10만 원을 후원을 하면은 그러니까 재단에서도 똑같이 10만 원을 후원을 하는 거예요. 매칭을 해주는 거고 그럼 이 언론사는 이제 2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중소기업 청년 통장 같은데 그래요? 적금 통장처럼 어디서 많이 듣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놀라운 게 개인마다 이제 한도는 100만 원까지만 후원이 네. 가능하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154개 언론사가 참여를 해서 총 88억 원의 수익금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있지만 개인 후원자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요즘에는 단순히 뉴스가 공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후원을 하고 뭔가 지켜내야 되는 어떤 가치라고 생각을 네. 해서 후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그렇군요. 마련을 한 거죠. 네. 실제로도 이게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재단이나 단체에서 후원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여기 김용화 기자가 기사에서 인용한 통계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전체 재원 마련 구조 중에서 재단 후원이 43%인데 개인 후원도 39%. 그러니까 못지않게 그렇군요. 미국의 시민들이 좋은 언론을 위해서 많이 후원을 하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순하게 언론사를 후원한다기보다는 제 느낌에는 정말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드는 뉴스,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알아야 될 뉴스를 기자들과 함께 그 만들어 나간다는 데 있어서는 그 뉴스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또 우리 나경희 기자가 직접 방문도 했으니까 미국의 이제 그 어떤 비영리 언론사의 대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텍사스 트리뷴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게 텍사스 트리뷴이 아까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주예요. 그래서 그 주에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네. 스스로를 텍산이라고, 그러니까 텍사스에다가 AN을 붙여 텍산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좀 굉장히 자부심이 있군요.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파리지행 네, 그런 것처럼 네네 나는 텍산. 텍산이다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네. 조건이 되게 좋은 거죠. 돈도 많고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돈이 많다 보니까 또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비리가 일어난다든지 뭐 주의회 뭐 로비스트가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는 이슈도 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저희 한국과는 조금 약간 다른 환경이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거기서도 저희가 도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텍사스 트리뷴이 안에 들어간 편집국 안에 대형 강당이 있어요. 한 1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강당이 아예 있고요.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평균 일주일에 한 번꼴로 기자가 주선해서 정치인과 지역 주민이 만나는 자리를 만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약간은 언론사라기보다는 한 발 더 넘어서서 약간 지역 동네 사랑방 같은 느낌? 진짜 이게 소통의 공간이네요. 그렇죠. 네. 진짜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말을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루션 저널리즘, 그러니까 기사가 문제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함께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 저널리즘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정말 부러웠던 게 시설이 너무 좋더라고요. 100평입니다. 자기네 여기 저기 사무실도 100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뒤에 이제 방송실이 따로 딸려 있는데 거기에서만 상주하는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만 움직이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되게 허접하게 느껴져요. 갑자기 거리감 좋습니다. 아니 그래서 텍사스는 땅도 넓지 인구도 많지 돈도 많지 관심도 많지. 네. 잘하면 이직하겠어요? 영어가 안 돼서.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어떤 뉴스를 어떤 보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또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게 아주 인상적인데 저는 아까 이제 두 분이 비영리 언론사 이야기하면서 그 협업 체계라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늘 요즘 뭐 단독부터라고 굉장히 경쟁적이고 언론사들이 그런데 이 협업을 하는 어떤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일까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가장 놀란 게 사실 언론사 간의 협업 이야기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 개념이잖아요. 단독 경쟁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개념인데 미국에서는 특히 비영리 언론사에서는 굉장히 그냥 이게 그냥 하나의 요소예요. 이게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뿌리를 내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특히 텍사스 트리뷴은 이제 내년 2월부터 프로퍼블리카라는 뉴욕 기반으로 한 거기도 비영리 저널리즘 언론사인데 거기에 함께 아예 탐사보도 팀을 하나 꾸렸어요. 그래서 전용 탐사보도 팀인데 그 팀이 쓰는 내년 2월부터 시작해서 2025년 2월까지 5년 동안 운영되는데 쓰이는 예산만 100억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부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건데 놀라운 거는 그 중에 70%를 이미 펀딩을 받아 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무리 없이 아마 이거 끝나고도 5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할 것 같다고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프로퍼블리카와 텍사스 트리뷴이 조인을 한다 이런 프로젝트 명목으로 펀딩을 받은 거예요. 네네. 그 프로젝트 하나에만 100억이 펀딩을 받은 근데 그 이름만 들어도 되게 기대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프로퍼블리카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알만한 사람은 한국에서도 다 알 정도로 탐사보도 이제 맛집이잖아요.
소문난 맛집. 그러니까 맛집을 넘어서 되게 이렇게 맛깔나게 맞아요. 네. 23세보다 잘하네. 명가가 돼가는 거고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좀 이제 핫한 동네. 예, 핫한 주라면서요. 네네. 경제도 크게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관심이 주목되는 주고 네. 두 이제 그러니까 언론사 간의 만납이 되게 기대를 좀 불러일으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사실 빅뱅이죠. 아, 시사는 어디랑 해볼 수 있을까요? 난 사실은 뭐 제가 언론사에 대해 관심이 없고 게다가 미국 비영리 언론사까지 관심을 주기에는 그런데 그 프로퍼블리카가 그렇게 탐사보도의 맛집인 줄은 몰랐어요.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그 자신의 노하우를 네. 전수하는 거잖아요. 네. 공유하는 그죠? 거죠. 네. 네. 공유하는 거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런 개념인데. 네. 한국에서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맛집도 며느리도 안 알려준다. 그렇죠. 약간 이런 원조 싸움이 얼마나 큰데. 며느리도 이거 못 보여줘 하면서 그냥 화면 가리고 이러잖아요. 약간 그런 건데 여기서는 거시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같이 취재를 공유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의 비장의 무기가 노출이 되는 거지만 대신 굉장히 많은 독자. 그러니까 사실 이 비영리 저널리즘 자체가 독자들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재, 그러니까 뉴스는 공공재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네. 것이기 때문에 독자에게 더 많은 독자에게 무료로 내 기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괜찮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뉴스는 정말 함께 나누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네. 더 많은 독자들이 이 뉴스를 나누고 이해할 때 이게 훨씬 더 힘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리를 정확하게 네. 잘 작동하고 있는 것이 네. 비영리 언론사고 이제 미국의 경우 이게 아주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들을수록 되게 흥미롭고 가고 싶다 나도. 그 위스콘신 워치는 어떤 데였어요? 네. 그 언론사마다 다 특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아까 김영하 기자가 말했지만 239개의 비영리 언론사가 네. 있지만 아마 생존하는 방법은 정말 239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 조금씩 다르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위스콘신 워치는 이제 저는 거기 가서 제일 흥미로웠던 건 이렇게 넓은 시설이라기보다는 여기 되게 작은 곳입니다. 굉장히 네. 작고 소속돼 있는 기자 5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래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3명은 사실은 한 명은 이사를 맡고 있고 네. 한 명은 국장을 맡고 있고 한 명은 멀티미디어 편집장이라고 해서 이제 영상 취재해요? 다 장관 같으면? 네. 네, 그래서 사실 5명이 다 취재를 하긴 하지만 이제 취재 주력하는 기자는 2명인데 그래요? 이 놀라운 건 이 2명조차도 위스콘신 와치 전속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자를 공유하는 수준까지 협업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대단하네요. 네. 위스콘신 지역 내 다른 매체에서 파견을 온 그렇죠. 기자인 네, 거죠.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호입의 기자가 네, 있는데 그 기자는 이제 형사제도의 희생양, 그러니까 잘못 네. 기소를 당했거나 아니면 잘못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취재하는 기자인데요. 근데 그 기자는 리포트 포 아메리카라는 그 후원단체로부터 월급의 절반을 받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 월급 절반은 위스콘신 와치로부터 받지만 아무튼 기사는 위스콘신 와치 와서 쓰고 취재하고 여기서 푸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명은 이제 파커 기자인데 그 파커 기자는 캐피털 타임즈라는 위스콘신 주 지역 일간지 소속의 기자입니다. 네. 근데 월급은 그 캐피털 타임즈로부터 모두 받지만 취재를 하는 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위스콘신 와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캐피털 타임즈 입장에서는 일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탐사 보도를 할 수 있는 기자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자기 월급을 교육비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죠. 와, 이런 상상을 도대체 네. 할 수가 없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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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상상 그 네, 이상이네요, 맞습니다. 진짜. 근데 아까 그 진행자님이 놀리듯이 이직할 거냐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안 해도 네. 되네요. 안 해도 되네요. 한번 딜을 오, 네. 위스콘신 워치로 이렇게 전송해봐요. 근데 약간 텍사스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아니, 위스콘신은 미국에서 이제 낙농업으로 굉장히 네. 유명한 곳이어서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50%에 달하는 치즈가 거기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치즈가 맛있어서 갈 수 있다면 위스콘신으로. 간다가 진짜.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 비영리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제 탐사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뉴스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위스콘신 워치 같은 경우도 다른 매체에 근무하면서도 그 분야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그 취재하고 탐사 보도를 생산하면 위스콘신 워치는 이제 그 같이 공유하고 뉴스를 그 나누게 되는 거군요. 인터뷰하면서 그걸 월급을 나눈다는 말을 듣고 여러 번 물어봤어요. 이게 그치, 그 월급이 그 가능한가요? 월급이냐? 네. 너무 신기해서 그렇죠. 청년분한테 제가 이 제대로 이해한 게 맞냐고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왜 이걸 이해를 못하시? 이런 그렇죠.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취재가 어려웠겠어요. 이름부터 어렵고 책에도 이해가 안 가요. 책에도 이해가 안 가서 네. 그 언론이 자유로울 수 없는 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사실 이래서 이 독립 언론이 이제 참 중요한 거고, 언론으로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아직 한국사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이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려움도 많이 따를 것 같아요. 이 비영리 언론사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재원을 마련하는지, 아까 물론 협회도 있다고 네.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비영리 언론사들도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사실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 전체적인 어떤 퍼센티지를 보면은 재단 후원이 지금 한 43% 정도고 개인 후원으로 받는 금액이 39% 네, 그리고 네. 나머지는 광고나 이벤트나 스폰서십 등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개인 후원 같은 경우는 나경희 기자가 좀 더 얘기하기 편할 것 같아서 네네. 네, 저는 위스콘신 와치에서 이제 개인 기부자 한 분을 뵀는데요. 네, 그분도 사실은 은퇴하기 전까지 기자로 일하셨던 네. 본인이 영리 언론사에서 일하셨던 예. 분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언론이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그렇죠. 거를 알고 계신 분이어서 그래서 자기가 은퇴한 다음에는 항상 여기서 일해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물론 개인의 돈도 기부를 하시지만 자원봉사로 어떻게 하면은 위스콘신 와치가 돈을 더 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전략을 세우는 네.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여기 이 단체, 그러니까 이 언론사를 만난 거를 너무나도 행복하고 후회하지 않는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정말 커져서 이런 곳이 정말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리 뭐 언론사, 그 정말 메이저 언론사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도 요즘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의 역할에 대한 그 성찰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유혹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유롭지 못한 경험들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런 사례들도 직접 목격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비영리 언론사에 대한 갈망, 그리고 지켜야 되겠다는 사명, 언론인으로서 사명, 이게 더 커지는 것 같고, 또 이런 좋은 뉴스가 생산됨으로 해서 그 독자들이나 이런 분들, 시민들의 어떤 믿음, 언론에 대한 어떤 믿음이 생기면서 그 권위가 자연스럽게 네, 생기니까 후원이라는 건 그럴 때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 자원봉사,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희 기자가 만난 자원봉사자 분께서 이 언론을 후원하고 이 언론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일 기여하는 거에 되게 자부심을 느낀다는 그렇죠. 게 그게 되게 좀 맞습니다. 부러운 것 같아요. 진짜. 네. 개별 언론사 단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수익 있고요. 모델을 네, 네. 만든다는 뭐 다른 아, 단위도 있나요? 네. 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어떤 분들 인터뷰를 했냐면은 아까 그 르네상스 저널리즘이라고 그런 비영리 언론사들의 탐사 보도를 좀 장기간 후원하고 그런 거를 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조직인데 교수가 지금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 언론을 가르치고 있는 존 푸나비키 교수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 대학에 오기 전에 11년 동안 포드 재단이라는 그 대형 재단에서 그 네. 일을 하셨어요. 근데 포드 재단이라고 하면은 그 포드 자동차가 만드는 네, 그런 네. 뭐 사회 복지라든지 네. 뭐 인권 관련해서 이렇게 돈을 쓰고 사회공헌 있는 사업을 했겠죠. 그런 엄청 큰 재단인데 거기서 이제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수가 얘기를 하기를 그 1996년부터 포드 재단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데 후원을 한다는 개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지금도 사회복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인권 문제 이런 또는 뭐 사회 단체 이런 데 후원을 한다는 개념은 있지만 미디어나 저널리즘이나 표현의 자유 이런 데 우리가 후원을 하고 지켜야 된다 네. 이런 공유된 가치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96년도에 좀 일찍 시작을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존 푸나비키 교수가 저널리즘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맡았고 그래서 이제 재단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언론에 후원을 하게 됐느냐 네.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었는데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탐사 보도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위기의식을 사실 뭐 언론인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도 느꼈고 재단도 느꼈고 정치인들도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공유하고 있었던 위기의식이 있었는데 재단 같은 경우는 거액의 후원을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지역 언론들이 다 죽고 있으니까 네. 그걸 대체하고 있는 비영리 언론사한테 후원을 하자. 그리고 실제로 이런 비영리 언론사들이 엄청나게 큰 성과를 내고 있고 플리처 상을 받고 또는 후보에 오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개인 후원자들도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근데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어떤 재단이 우리한테 후원을 할 것인가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팁을 여쭤봤어요. 어떻게 재단에게 그러니까 재단이 돈을 사실은 후원을 하면서 재단의 영향력에서 또 자유로울 수 그쵸. 없는 그러니까 이런 저도 그게 거잖아요. 궁금한 맞아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지적했듯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독립 언론, 비영리 언론사를 설립하는 건데 결국에 이런 재단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거나 이러면 네. 이게 본래 취지 그러니까 광고주를 재단으로 맞아요. 예, 예. 교체하는 거 아닌가? 자기 이런 역할을 할 수 생각도 있을까 이런 또 의문이 들거든요. 사실은 기존의 어떤 영리 언론사와 광고주와 그리고 지금 이 비영리 언론사와 재단의 역할이 비슷하면서도 되게 비슷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재단 같은 경우는 후원을 할 때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해당 언론사들도 이 자기들이 이제 후원을 받은 재단들 또는 개인 후원자들의 어떤 그 프로필이라든지 리스트들을 그 홈페이지에다가 게시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 누구한테 후원을 받든지 우리는 우리의 기사를 쓴다는 식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이런 분들에게 후원을 받고 있으나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기사로 보여주는 거고 또 개인 후원하는 사람들은 뭐 재단이든 기업이든 이런 분들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로 서약을 하는 것으로 어떤 암묵적인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거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에 이런 투명성만 보장이 된다면 사실 이제 그런 게 아닌데 자꾸 뒷거래가 뭐 이렇게 횡행해지고 광고나 이런 걸로 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환한 데서 밝게 깨끗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늘 칙칙하게 어두운 곳에서 암묵적으로 뒷거래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어쨌건 오래전에 모 중요하네요. TV 광고가 생각나네요. 뭐 깨끗하게 맑게 살아있어요 아주. 어쨌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들을수록 굉장히 흥미진진해지긴 한데 시간이 또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다 이야기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호 이번 호에 이 비영리 저널리즘 또 비영리 언론사에 대한 다양한 기사들도 마련되어 있고요. 두 분 취재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또 기자로서 남다른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각각 몇 군데를 취재를 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동부 정신없이 서부 듣다 이렇게 보니까. 나눠. 저는 동부 내구. 네. 전 서부 내고. 그렇죠. 그리고 참 의가 참 좋아요. 내가 아까 그랬어요. 음방을 잡는 최고의 커플이 왔다고. 두 기자가 동기. 그렇죠. 네, 아마 네. 저희 이제 열혈 청취자들은 다 아실 텐데. 그렇죠. 저희 이제 또 편집국에서 가장 어린. 이제 막내 네. 기자들이고. 김현희 기자도 선배라고 얘네 막내예요. 제 밑에 있는 애들이 선배들이에요. 막 이런 얘기네요. 아니, 근데 저는 이 그러니까 저희가 매해 저널리즘 기획을 선보이고 있는데, 요 취재는 제가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부럽기도 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 또 그분이 저한테 책을 주잖아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거를 보고.
맞아. 아, 깜빡했다. 이 모터를 보고 네,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아까 자기들이 미국에 239곳이 있는데요. 239가지 색깔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죠. 나 그 말을 할 때 좀 약간 놀랐어. 또 다 취재오라는 하지 말까. 어쨌건 그래서 깜빡했어요. 네. 왜 다시 돌려주세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알잖아. 네. 자, 어쨌건 취재 그 소회를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네.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네. 저는 짰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음식도 되게 짜고 네. 제 눈물도 짜고 농담이고요. 네, 고생했어요. 그 네, 따뜻하다는 그래요. 텍사스가 그렇게 추웠다고. 네, 텍사스. 왠지 거기도 이렇게 막 햇빛이 쫙 그 사막 네. 같은 데 있고 원래는 써니벨트라고 부를 그렇죠.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멕시코 바로 위여가지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해가 짱짱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겨울에는 굉장히 춥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평야지대라서 찬 공기가 그대로 그냥 통과를 한다고. 사막이 또 여름, 하더라고요. 겨울은 네. 엄청 춥잖아요. 그런 그래서 것처럼. 워싱턴에서도 안 입었던 히트텍을 텍사스 가서 꺼내 입었습니다. 하여간 텍사스 가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내복을 미국에서 게시하셨네요. 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이 언론사들을, 그러니까 뭐 어디서 주선을 해준 게 아니라 그 기자들이 다 일일이 메일 보내서 컨택하고. 그래요. 네. 장하고 아이고. 든든해요. 네, 자꾸 얘기하면 굉장히 고국장이 자기한테 밀 가능성이 많아. 다음엔 당신이 가. 네가 가. 막 이러면서. 어쨌든 굉장히 고생했고. 김영하 기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기온이 굉장히 높아서 히트텍을 입을 날씨는 아니었고요. 되게 좋은 날씨에서 취재를 했는데 그 취재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거는 그 재단이 막 연간 수십억을 비영리 언론사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한국에 과연 도입 가능한 모델일까? 약간 의구심이 굉장히 들었는데 아까 나경희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그러니까 언론 시스템에서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협업 시스템 같은 경우는 좀 상상하기 저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진짜 뭐 예를 들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각자 다른 언론사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솔루션을 이제 찾기도 하고 또는 되게 큰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도 하면서 그들도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게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 좀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구나 이쪽에서도 이 저널리즘의 위기라는 보편적인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나경이 기자 다시 하고 싶죠? 네. 근데 저는 저는 텍사스 트리뷴으로 이직하고 싶다는 생각? 근데 저 부럽기도 했는데 사실 그분들도 이게 비영리 언론사가 답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확신은 아직 못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이게 답이었으면 좋겠고 자기는 이게 지금 먹힌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부럽고 질투가 나면서도 약간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동질감도 들고 서로 안쓰러워하는 눈빛. 네, 그래서 함께 답을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군요. 그 어떤 면에 저는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위기가 기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위기라고 할 때 이걸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고 또 기회를 열어가는 것처럼 어떤 미국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또 좋은 모델은 될 수 있지만 한국형의 우리다운 어떤 비영리 언론사들 또 그런 저널리즘이 또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번에 좋은, 저희 컨퍼런스에서 또 한국에서 비영리 언론사의 그렇죠. 인사들도 나오시잖아요. 네, 잠깐 누가 나오시는지. 일단 시사인의 청관율 기자가 나오고요. 네. 네. 그 뉴스타파.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와 그렇군요. 뉴스톱의 김준일 김준일 기자. 대표. 네. 네. 뭐 다 많이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오셔야지. 또 그분 말고도 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기자의 하신다니까. 무기가. 그렇죠. 언제나 늘 깜짝 놀랄 일은 현장에서 일어나니까요.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의 언론의 위기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이번 어떤 컨퍼런스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어떤 화두를 좀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의 역할을 고민하고 건강한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 12월 3일 2시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그 저널리즘
컨퍼런스, 비영리 저널리즘 컨퍼런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사인도 이 언론의 위기에 새로운 기회를 그리고 늘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언론의 본연의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언론인으로서 자기 자리를 잘 다지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 그리고 덥고 무섭고 배고프고 눈물 흘리면서 네 취재했습니다. 누가 뭐 섭외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맨땅에서 헤딩했다는 두 기자의 열정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 테니까요.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뉴스는 기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때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뉴스의 새로운 가치를 열어가는 시사인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사인 기자들에게도 열심히 하라고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12월 3일 만나요 하면서 네, 맞습니다. 끝내도록 할까요? 이거 다 들어요. 다 드시고 자 여러분 12월 3일 2시 프레스센터에서 만나요.